안녕하세요.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과 주임교수 박창권입니다. 저희 법학과에서는 기초법, 기본법, 전문법 영역으로 구성된 체계적 교육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학 공부 방법론, 공무원 시험, 각종 자격시험 등 법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각종 특강을 수시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윤태영 교수님을 모시고 법학 공부의 기초인 법령조사 및 검색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학에서는 무엇보다 법령을 어떻게 찾고 이해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윤태영 교수님의 강의는 여러분의 법학 공부에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네, 법령조사 방법의 강의를 맡게 된 윤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주대학교에서 민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령조사 방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법학을 공부할 때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과목이기도 하지만 정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첫 번째는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이다. 그래서 법조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럼 법의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실습을 들어가서 법령 확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습을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그 영어 공부도 물론이고 다른 외국어 공부를 처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처음 공부를 한다. 그럼 히라가나를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막 뭐 아이우에오 막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때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뭐 어떠한 목적이든 내가 뭐 시험 준비를 한다 아니면은 뭐 좀 정말 일본에 가서 아니면 중국에 가서 조금 관광을 멋있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목적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적으로 어떤 흥분 이런 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막 한참 이제 막 공부 열심히 하다가 처음에 막 독일어 아베체데 뭐 이렇게 하면 공부하면 굉장히 재밌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재미있을 만 할 때 갑자기 이제 눈앞에 험난한 그런 과정이 펼쳐집니다. 너무 어렵고요. 특히 어떻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일본어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 조금만 한 2달 공부하면은 일본 애니메이션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선 해봐도 이제 아무리 뭐 한 6개월 봐도 들리질 않습니다. 뭐 험난하죠. 아주 끈기가 필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단어 하나하나를 다 외워야 되고 뭐 영어 단어 하나 외우듯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또 특히 가장 어려운 것 중에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문법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경험하지 못한 어떤 그런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법학도 마찬가지고요. 이 법을 보면은 한국어를 하는데도 어쩌면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도 용이하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로스쿨에서 민법을 가르치는데요. 지금 이제 변호사로 아주 활약을 하고 있는 이 친구도 처음에 법학을 하나도 공부를 안 하고 들어왔을 때는 민법 책을 보는데 무슨 외국어를 읽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법학이라는 거는 어쩌면 한국어로 써져 있는 건데도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특히 이 법률 용어가 가장 중요한데 법학에서는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이 법률 용어라는 거는 일상 용어와 달리 굉장히 엄격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관주의 의무. 그럼 도대체 선관주의 의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선관주의 의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요. 또 논리구조 면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양도 굉장히 많고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서만 해도 2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굉장히 그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긴 여정을 필요해서 어쩌면
외국어 하나를 뭐 불어 하나를 공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험난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공부 같은 경우는요. 워낙 그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들이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도 뭐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말아라는 책도 있었고, 또 어떤 책은 뭐 밤에 영어를 계속 뭐 듣고 있으면은 뭐 영어가 는다, 이런 또 좀 말도 안 되긴 하지만요, 그런 내용도 있고, 어떤 그런 책들도 있고,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쉽게 설명된, 처음 초학자들이 공부하기에 문법을 혼자서 독학을 할 수 있어도 될 정도로 아주 잘 써 있는 책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이나 이런 어떤 법학을 공부할 때는 가장 입문서, 이거 실정법의 어떤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민법 교과서조차도 바로 법조문의 해석, 제1조 법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석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처음 공부한 사람한테 어떤 친절을 전혀 베풀지를 않습니다. 되게 어렵죠. 1페이지 읽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과연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 법학이라는 거는 원래 이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건데요. 이 사회생활에 규율을 하면서 그거를 어떤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게 뭐 길 건너가다가 벽화에 조문이 쓰져 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러분들이 법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법전이라는 거를 아마 살면서 법학과의 어떤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조차도 법전을 안 보는데,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과연 법률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어떤 사회생활에 당연히 지켜야 될 규범인데, 그거를 법률 또는 뭐 명령, 법령이라는 형식으로 그걸 명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용어를 함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길을 갈 때 옆 사람에게 침 뱉지 마라, 뭐 껌 길에다 뱉지 마라, 이런 걸 어떻게 다 일일이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이 조문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법들은 그런 추상적인 내용들을 아주 함축적인 단어로, 그걸 다 일일이 다 법조문, 뭐 길을 걸을 때 발꿈치를 이상하게 하면은 뭐 껌을 받는다, 이렇게 뭐 그런 걸 써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길바닥에다가 껌을 뱉으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글을 써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이고 함축적인 멋들어진 내용을 딱 조문 형식으로 해놓다 보니까 이 조문을 가지고선 이 내용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법률의 이제 조문의 형식으로 쓰여 있는 이 법률을 적절하게 해석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법학입니다. 그래서 법학이라는 거는 이제 조문을 해석을 하는 통해서, 즉 이제 모든 법학의 이론은 이 조문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조문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어떤 교과서를 읽을 때나 아니면 법학에 관련된 서적을 읽을 때는 항상 조문을 참고를 해야 되고 법전을 옆에다가 두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내 글을 읽을 때 조문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를 쭉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아주 자주 인용되는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원이라든가 아니면 신의성실의 원칙, 이런 조문들은 그냥 내가 뭐 특별하게 그거를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계속 읽다 보면은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민법전 같은 경우 어떤 법전을 시행한 이후에 이 실제 그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이 조문을 통해서 이 조문을 해석해내서 실제 사례가 있으면은 그 사례에 대해서 해석해서 적용한 것이 판례고, 또 우리 흔히 이제 법원에 판례를 공부해야 된다는데 그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그 판례들도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 사례에 적용을 했느냐라는 어떤 법원의 판단을 정해놓은 게 판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판례도 이제 조문을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흔히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죠. 옆집 사이에 이제 어떤 뭐 담이 무너졌다. 그래서 이 담을 과연 무너진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해야 되고, 새롭게 담을 뭐 세우는데 돈이 얼마가 는 누가 비용을 대고,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분쟁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법원에 둘이 해결하면 좋은데 해결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법원의 판사님이 쭉 사건을 들어보고 네가 옳다, 너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원님 재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은 당사자 간에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면은 맨 처음에 이제 법조문을 찾습니다. 조문을 딱 보다 보면은 이게 어떤 조문이 여기 해당이 되네. 그래서 야, 니네 둘 사이에서 아무래도 비용은 네가 내야 되겠어. 이 조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이 조문을 해석해 보면은 이런 내용이야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모든 법학을 공부하는데 조문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을 그러면은 왜 공부를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법을 이제 법학이라는 거는 법을 적용해서 실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바로 이제 법학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꼭 법학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스톱을 친다. 그랬을 때 뭐 한 명이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고스톱을 치는데 내가 뭐 똥광을 먹는데 뭐 광을 냈는데 이게 2점이다. 그럼 쌍피가 뭐 2점이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1점이라고 우기면은 야 무슨 소리야 2점이야 라는 걸 서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그 뭐 고스톱이나 포카 이런 거를 치더라도 뭐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야구를 본다. 야구 뭐 지금 최근에 그 뭐 페넌트레이스인가 그것도 하고 이제 뭐 가을 시리즈도 하고 그러는데요. 게임을 할 때 보면은 과연 이게 피처가 던졌을 때 이게 보크냐 아니냐 그걸 따질 때도 이제 어떤 룰이 있게 된 마련입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스톱을 칠 때도 그러고 서로 2점이라는 어떤 합의가 있고, 물론 뭐 약간씩 다릅니다. 동네마다 고스톱 같은 경우 좀 다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스포츠도 뭐 우리나라하고 메이저리그하고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 어쨌든 거의 기본적인 룰은 동일합니다. 그죠? 2루타, 뭐 안타 이런 거 동일합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룰이 있고 그 룰을 알아야만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는 사람도 룰을 알아야만 재밌지 않겠습니까? 룰을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적어도 룰을 몰라도 볼 수는 있습니다. 보는데 적어도 내가 그 게임에 참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뭐 고스톱을 친다 아니면 포카를 뭐 상대방 한다라고 할 때 어떤 게임이나 아니면은 내가 야구를 할 때는 적어도 그 룰을 알아야만 내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처음에 법학도 어떤 룰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예를 들어서 법학을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내가 민법 제2조 뭐 신인성실론칙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뭐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이 법조문에 있는 조문을 써져 있는 법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게 바로 법학이기 때문에 이제 룰을 알아야 되고, 룰이 워낙 복잡해서 이거를 뭐 법전으로 체계화해놨고 법으로 체계화를 해놨고, 그래서 결국 그 룰, 이게 법이라는 거를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하는 어떤 학문이 성립하고 그게 바로 이제 법학입니다. 그래서 주로 법학이라는 거는 법을 해석하는 거고, 특히 법학을 공부하는 데는 실제 사례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그 실제 사례를 염두에 두고 적용하는 게 바로 법조문의 해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법의 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배우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법이라는 거는 이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뭐 조례, 뭐 훈령, 예규, 고시, 지침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서 이제 그 헌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법의 단계라고도 공부를 하실 텐데요. 헌법, 그다음에 법률, 그런데 보통 이제 률자가 쓰여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없으면서 이제 무슨 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최저임금법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명령. 명령도 이제 명령이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명자만 붙어서 무슨 이 법에 대해서 시행령. 그다음에 또 규칙. 그다음에 뭐 조례, 훈령 이렇게 순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헌법 제 32조가 가장 이제 헌법이라는 거는 가장 국가의 어떤 근간을 정하고 기본권을 정하는 법률이니까 자세하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헌법에서 어떤 원칙을 정해 놨으면은 이 원칙을 이 법률로 이제 권리 의무 관계를 구체화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률이라는 거는 국회에서만 제정하는 거잖아요. 이 시시콜콜 다 모든 거를 제정하면은 국회에서 매번 그 법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법률이라는 거는 또 그 어떤 권리 의무에 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놓고 각 국가 기관에서 이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들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최저임금법이 있으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여기의 내용 중에서 조문마다 구체화된 내용이 필요한 것들을 별도로 이제 명령이란 형식으로 정해놓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 시행령에서 또 이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이라는 걸 정해서 그때그때 바뀌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법에서 그 최저임금이 올해는 2016년도는 얼마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걸 일일이 법을 하면 매년 국회에서 그걸 고쳐야 됩니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시행령에서 매번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걸 시행령에서 어떻게 정한다라고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쉽게 고칠 수 있도록 물가 변동 상황에 맞춰서 고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뭐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 6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은 그 헌법재판소에 관한 내용을 구체해 놓은 게 헌법재판소법이고, 그다음 또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각종 규칙들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 관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헌법 제5장에 규율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법원 조직법이라는 게 또 있고, 그다음에 각종 규칙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한번 그러면은 법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법 32조를 보시면은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야 되니까 반드시 법률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최저임금법입니다. 여기 최저임금법을 한번 보시면은 제5조예요.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하여 정한다. 그래서 뭐 시간급도 표시를 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요런 사람들은 또 이 대통령령,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아까 명령이죠, 명령.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요런 것과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최저임금법 시행령 3조 가운데 다 최저임금법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수습 사용 중 뭐 인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임금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또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최저임금법 법률에서 보다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시행령에서 또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조문이 딱 하나만 가지고도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여러 개의 법조문이 합쳐져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합쳐서 해석을 해야지 이 법률 효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에 관해서 한번 보면은요, 과연 내가 상속을 이제 형제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상속에 대해서도 이제 순위를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조를 한번 보면은요, 민법인데요. 천조를 보면은 상속은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그래서 먼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그다음에 직계비속. 직계비속이라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자식들을 말하고 직계준속, 부모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형제자매,
이제 형제들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헷갈립니다. 피상속인이라고 그러면은 과연 이게 죽은 사람이냐 아니면은 아닌 사람이냐가 뭐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학생들한테 총을 맞으면 피를 흘리고 죽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죽은 사람의 직계비속, 그다음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다음에 반계혈족 순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넷이 똑같이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것도 순서로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먼저 1순위, 없으면 2순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여기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항하고 2항을 합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친, 가장 가까운 친척을 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이 1항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을 때는 공동으로 상속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태아는 어떻게 되느냐.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 태아는 아직 출생으로부터 사람이기 때문에 태아도 상속받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으로 정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만 제대로 된 그 상속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가지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문제가 되는데 대습상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엄마가 있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엄마도 상속을 받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이프 아니면 남편이 상속을 받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배우자는 여기 아까 보시면은 빠져 있습니다. 천조에. 원래 상속의 순위에 보면은 배우자는 없네? 이렇게 될지 몰라도 그럼 배우자는 상속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아빠 뭐 엄마 이렇게 상속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내가 다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문은 항상 하나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합쳐서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은 1003조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1003조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천조 제1항 아까 1, 2, 3호 중에서 1호하고 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우자는 최1순위, 1순위이기도 하지만 2순위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1호에서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이랑 배우자 같이 상속을 받고 만약에 자식이 없이 그냥 죽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배우자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 2호 직계존속하고 같이 받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그래서 2호의 규정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 그래서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다 받는 게 아니라 부모랑 같이 받도록 이렇게 되고 없을 경우에 형제들, 자매들이랑 같이 받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단독으로 그때는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법 조문은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조문을 같이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이제 민법도 여러 조문을 합쳐서 해석을 해야만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게 법률만 가지고선 조문을 두세 개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이제 조문이 있으면은 그 조문을 시행령, 특히 그 다음에 시행 규칙까지도 다 봐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최저임금법을 보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에서 과연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가까지 그 시행령, 그 다음에 규칙까지 명확하게 봐야만 다 알 수 있는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과연 최저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얼마인가,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궁금합니다. 그랬을 때는 최저임금법을 찾아보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최저임금법인데요. 최저임금법에서 보면은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거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8월 5일쯤에 이제 그 고시가 나오는 거죠. 이 경우 이제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한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결정된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올해 그럼 최저임금은 얼마냐 보면은 제 9조 1항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까 최저임금법을 정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을 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임금안을 고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링크가 돼 있거든요. 한번 올해 그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 내가 제대로 받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요. 네, 딱 보면은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6,030원, 시급이 6,030원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월 한 달로 환산하면 얼마냐? 그러면은 126만 270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법률하고 또 하위 법령들 뿐만 아니고요.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법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법 내용만 봐서도 뭐 시행령 부분 명확하게 아까 뭐 돈이 6,030원인데 그걸 어떤 사람이 거꾸로 썼다고 해서 3,060원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누가 봐도 명백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이라는 거는 법만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간죄다. 그러면은 배우자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되느냐? 아니면은 남자도 강간죄 대상이 되느냐? 굉장히 해석을 하기도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보충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그럼 명예훼손이 과연 어느 정도냐? 내가 예를 들어서 기자가 검사들이 누구랑 같이 밥을 먹었다. 이거를 얘기한 게 과연 이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느냐? 그런 걸 보도한 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조문을 봐서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판례들이 이제 어떻게 봤냐에 따라서 보다 보면은 이런 것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구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인터넷에 뭐 연예인이 있는데 연예인 어떤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에다가 밑에다가 댓글을 막 이상하게 달았다. 그럼 이게 과연 명예훼손죄가 되느냐 안 되냐라는 것들은 조문을 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이제 어떤 판례들이 나와서 과연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명예훼손죄가 되냐 안 되냐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과연 이런 법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법령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벽화에 시는 써져 있어도 벽화에 그 헌법 1조서부터 뭐 쭉 써 있다. 민법의 중요 조문들이 써 있다. 아무도 그 벽화를 아마 안 볼 겁니다. 그죠? 인기가 없어요. 법이라는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뭐 공중에 떠다니는 것도 알 수가 없고 뭐 도저히 법이라는 게 어디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법이 맞는지. 그래서 이제 먼저 법을 맨 처음에 이제 뭐 시민혁명 이런 게 일어나서 문서화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이제 중세 시대 그 핍박받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귀족들이나 왕한테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야, 내 권리를 빵이 아니라 내 권리를 보장해 달라 주장을 하니까 이제 이쪽에서 알았어, 내가 보장해 줄게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또 말을 싹 뒤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도대체 뭐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거야? 내가 증명을 해보여서 이제 문서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법령은 확인하는 게 이제 문서로 되어 있죠. 문서적인 방법을 맨 처음에 문서적인 방법으로 이제 법령을 규정해내서 문서를 가지고선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문서를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법전입니다. 흔히 시중에서 가장 쉽게 값싸게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소법전입니다. 이 소법전은 중요 법률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시행 규칙까지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알려면은 이제 대법전. 그다음에 세법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세법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전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현행 법령집들이 있는데 이 법령집은 제일 마지막에 이게 어디 찾아라는 새긴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이제 법이 나올 때마다 새롭게 법이 제정되거나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제 관보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한참 지금 논란이 되어 있는 뭐 소위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이제 그 법이 그럼 시행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 관보에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어떤 법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입법을 예고를 합니다. 이건 이제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반드시 이런 법이 시행됐으니까 이제 조심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니면 너희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돼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이제 의안정보에서 이제 법이 제정된 법을 알려줍니다. 보통 이제 아까 여기 관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관보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보는 국가가 국민 일반에게 널리 주지시킬 사항을 편찬하여 발행하는 국가의 어떤 공보기관지. 그래서 헌법이 개정됐거나 법률이 개정됐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바로 이제 관보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문서를 이제 옛날 같으면은 이제 법전을 다 사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해서 봐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뭐 저도 요새 이제 약간 노안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거 뭐 글씨도 엄청 조그맣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벌써 이렇게 그냥 보면은 조금 한 40대 중반님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안경 이렇게 보고 봐야 될 정도로 잘 안 보이는데 이걸 그러면은 또 일일이 법전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돈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국민들한테 그런 거를 다 알리는 게 국가의 목적이니까 각종 이제 전자적인 방법,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이제 법령을 아주 자세하게 아까도 제가 몇 개 예를 들은 것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본 건데요. 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들이 이제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 법률 지식정보 시스템, 로엠비 사설 회사가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고요. 그다음에 법원 도서관 뭐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법골 LX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한 군데 먼저 들어가 보시면요. 먼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데가요. 이제 법제처에서 운영한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law.go.k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각종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법률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이제 최저임금법도 봤고요. 민법, 헌법 이런 그다음 시행 규칙 각종 모든 내용들은 행정 규칙이라든가 다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요. 이제 아까 로앤비 예를 들어 제가 전자상거래 한번 입력을 해봤는데 전자상거래에 관해서 어떤 법령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법령도 검색할 수 있고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의안정보 시스템이라는 데인데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 의안정보 시스템 찾으시면은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현재 어떤 법률이 어떤 취지에서 제정이 되어 있다는 게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20대 국회, 2016년에 나와 있는 20대 국회에서 그런데요. 옛날에 여기 국가 재건 최고회 옛날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1948년도서부터 이 법률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 왔나에 대해서까지 이제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런 사이트들에서 법률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은 아까 이제 종이로 된 문서, 그러니까 종이 관보하고 전자 관보가 불일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게 우선하냐? 이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된 문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이걸 이제 전자로 옮기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둘이 양자가 불일치할 때는 종이 관보가 우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법률 중에서 행정 규칙들도요. 여기 소관 부처의 훈령, 예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가장 정확한 게 어떤 법률이 있으면은 그 법률마다 각 소관 부처들이 있습니다.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이제 가장 확실합니다. 영화 재분류 신청 방법,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성인 등급물이냐 19세 미만만 볼 수 있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런 데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문화부인가요? 문화체육부인가? 거기 들어가셔서 딱 보시면은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조례와 규칙 부분은 여기 안행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나 지방자치단체 의회 홈페이지 이런 데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부가 행안부로 바뀌었나요? 하도 자주 바뀌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영문으로도 우리나라의 그 법률을 영어로 해서 외국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문 법령집을 전자적인 방법으로는 한국법제연구원이라든가 법제처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중요 법률들을 또 영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 나가셔서 뭐 자랑 좀 하시려면은 또 혹시 압니까? 누구 외국에서 내 법률이 이렇게 이런 게 있다 했더니 소개하면은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전문가인 줄 알고 취직도 가끔 그런 경우 흔한 일은 아니지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본 것 중에서 이제 적절히 활용하면은 좋은 데 중에 하나 있는데요. 여기 국회의 의안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그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했을 때는 왜 직접 방문 어떤 뭐 화장품 팔러 온 사람이 와서 했을 때는 14일 안 하는데 왜 내가 인터넷으로 샀을 때는 왜 7일 안에 무조건 이거를 쿨링 오프, 청약 처리를 해야 되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들이 이 의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의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청약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쭉 그동안 어떠한 법률, 이 법률이 어떻게 개정되어 있다는 게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데요. 어떤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과 심지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쭉 마지막에 보시면요. 맨 처음에 법이 제정됐을 때 왜 이건 7일로 했냐. 한번 그 이유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제안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이 제안을 한 거 심사를 했을 때 과연 이거를 어떤 게 문제가 됐느냐에 대해서요. 내용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심사 보고서도 다 나옵니다. 이런 것도 다 공개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보면은요. 여기 안에서 왜 청약 철회 기간을 왜 7일로 했느냐. 그 이유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쭉 보면요. 다른 데서는 14일로 했는데 여기는 왜 7일로 했느냐. 보면은 쭉 어떤 7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예를 들어서 방문 판매라든가 다단계 판매 경우에는 판매원이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막 권유해서 정신이 없는 산 거기 때문에 14일로 했지만 이 통신 판매의 경우에는 이런 것과 달리 내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어떤 판매원이 어떤 속임수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서 굳이 14일까지 해주면은 너무 그 그러니까 판매자들한테는 부추의 손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한 7일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다. 이런 입법 취지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의안 정보 시스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체결된 조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참 우리나라 법률 제정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외교통상부에 들어가셔서 조약정보 사이트를 보시면은 WTO가 어떻게 체결됐구나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법 조문의 형태는 어떤 건 60조고 어떤 건 60조의 2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60조가 있고 60조의 2가 있습니다. 60조의 2.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을 새로 제정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60조하고 조금 다르면서 60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법 체계상 그런 조문을 60조가 있는데 뭐 100몇 조로 미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확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면은 요 조문에 넣기는 애매한 건데 바로 연결해서 이거를 만약에 다음번에 61조로 해버리면은 모든 조문들이 다 뒤로 밀려나 버립니다. 61조 있던 게 62조 이렇게 밀려나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60조를 연관된 건데 바로 뒷조문에 연결시키면서 60조의 2로 해서 하나의 조문으로 해놓은 게 보통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보통 그래서 이 법 제3조의 2, 그다음에 앞에 제자를 붙이고요. 제2항, 제4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 몇 조가 되어 있으면은 보통 1항, 2항은 이렇게 동그라미 기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호, 2호, 3호, 4호는 이런 식으로 1, 2 이런 식으로 3, 4 이 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흔히 이제 법 본문하고 단서로 이렇게 내용이 되는데요. 이
본문과 단서는 본문이라는 거는 원칙입니다. 여기서는 여기 철회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원칙이고요. 요거의 예외 아니면 요것과 조금 다른 내용, 이것과 어떤 반대된 내용, 요런 경우는 반대된 경우다. 아니면 요런 건 예외적인 거를 규정해 놓은 거를 이제 단서 조항이라고 그럽니다. 그에 비해서 1문과 2문이라는 거는 두 개가 어떤 대등한 관계, 또 그 다음에 병렬적인 내용들이죠. 여기 보시면은 법률행위에서 수여된 대리권은 앞에 전조라는 건 바로 앞에 조문인데요. 앞에 조문의 경우 외에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서 소멸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내용이죠.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내가 어떤 대리권을 줬는데 내가 철회했다. 그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해서 두 개가 어떤 대등한 관계를 나타낼 때는 보통 1문과 2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이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을 때는 1문이냐 2문이냐 아니면 단서 조항이냐 이거를 보고선 보통 구분을 합니다. 내용을 보고선 보통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령 표기는 어떻게 하냐? 법령 표기는 여기 원칙들이 있습니다. 조사 뒤, 어미 뒤, 부사 앞 뒤 해서 띄어쓰고요. 그 다음에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어떤 복합 명사는 그거를 내용이 좀 의미가 연결되어 있으면 의미 단위로 이제 다 붙이는 게 아니라 뭐 옛날 조선 고등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뭐 몇 페이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게 명문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판결문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요. 옛날 그래서 법률명도 붙여서 썼죠. 어디가 연결되는 건지도 애매하고 뭐 다 붙였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어가지고요. 여기 최대 이제 8음절까지 이렇게 붙였습니다. 다만 이제 조직기구라든가 단체 기금 이런 것들이 어떤 명사가 하나로 이루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붙여 쓰는 게 있으면은 그대로 8음절이 넘어도 그냥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본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어떤 분들은 무슨 법, 무슨 뭐 명령 뭐 이렇게 해서 뭐 제 명령 몇 줄 이렇게 다 뭐 붙여 쓰는 줄 아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은 조, 항, 목 단위로 붙이는 게 아니라 몇 조, 몇 항을 붙이는 게 아니라 제 몇 조 띄고 제 몇 항 띄고 제 몇 호 이렇게 띄어쓰고요. 목은 아까 보시면 호하고 목인데 목은 이제 가, 나, 다로 표시가 되는데 이제 가, 나, 다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이게 한글이다 보니까요. 1, 2 하면은 딱 이제 구분이 되는데 다 이제 가, 목 그러면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주소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목에는 보통 이제 가로를 해서 이게 가목이다, 나목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 몇 조, 그 다음에 항을 쓸 때는 1항, 2항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호는 이렇게 쓰고 조문에서는 가목은 이게 가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가 쓰다 보니까 이거를 쓸 때는 나중에 가목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표시할 때는 가를 이제 법령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할 때는 이제 가에다가 가로를 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면요. 먼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다. 어디 한번 띄어쓰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국가를 당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건 이제 국어를 법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국어를 새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이제 국가를 국어 아닙니까? 국어. 그 다음에 당사자 끊고 하는 게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옛날에는 이게 붙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이제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띄어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박물관 밑 띄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술관. 미술관하고 지능하고는 특별하게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물관 띄고 및 미술관 진흥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급경사지 띄고요. 좀 고난이도가 나왔습니다. 재해 예방 띄나? 근데 보통 재해 예방은 한 단어로 아까 8음절까지 붙였습니다 했습니까? 보통 재해 그러면은 재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해를 어떻게 예방하느냐가 중요하니까 보통 재해 예방에 띄고요. 관한 법률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고난이도가 나왔는데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이게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8개 8음절이 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인가? 헷갈리네. 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리공사의 이렇게 띄고요. 그 다음에 설립 및 운영 띄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보통 시행령자는 띄어가 길으니까 도시계획법 시행령 그러면 벌써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아까 제 7조의 2가 지금 떨어졌네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7조의 2는 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합치고요. 제2항, 제235 감호 맞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법 띄우고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각 조문마다 뭐 이렇게 뭐 전문 개정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이게 이제 개정을 언제 했다는 그 법률이 개정한 내용을 여기다가 이때 바로 개정한 내용이다라는 거를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의안정보 시스템 들어가면요. 그 전 단계에서는 어떤 내용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법조문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법제처에 들어가서도 옛날 구연역정 법령 정보 그러면 옛날에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 역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행 법률을 딱 보면은요. 여기 삭제가 돼 있네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 조문을 다 이렇게 빼버려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아까 보면은 그 조문을 하나 빼면은 구멍이 뻥 나오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조문을 위로 올려야 되는데 다 올리려면 전문 개정을 다 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요 법조문만 놔두고선 삭제 이렇게 딱 해놓고요. 90년도에 삭제가 된 거구나.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동성동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지금 없는데 이제 삭제를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약혼 연령은 예를 들어 후견이 최근에 이제 옛날에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한 능력자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요. 여기 그런 밤에 용어를 바꾸게 되다 보니까 용어도 바꾸고 또 이분들 중에서 이제 후견인 중에서 어떤 후견이냐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전문 요 내용 전체를 다 바뀌었을 때는 이제 전문 개정이라는 용어를 써서 2011년도에 전문 개정됐구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인은 요 용어가 이제 가족관계 옛날 호적이 뭐 이런 데는 가족관계 등록된 거 보면 이렇게 됐으니까 요 내용만이니까 간단히 개정된 거기 때문에 2007년도 5월 1일에 이게 개정이라는 내용을 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두 번 개정된 것 같으면은 2005년 그다음에 2007년 이런 식으로 개정됐다는 것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아까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그 원칙들에 입각해서요.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어떤 법률이 있으면 조문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법률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법적 의미를 이제 도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법률 용어는 굉장히 함축적이라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특히 총칙이라든가 이런 데서 용어 정의 파트를 잘 살펴가지고 법률 용어의 쓰임새를 잘 살펴를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법률은 이제 시시때때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됐는데 개정 전 내용을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원칙을 삼으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뭐 최저임금법을 바뀌었는데 내가 이제 고용주인데 최저임금을 예를 들어서 6천 얼마, 6,080원 개정이 되는데 5천 얼마인 줄 알고 지난번 걸 적용해 준다. 그럼 이제 법령 위반이 됩니다. 과태료 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정되었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 특정 시점에서의 사안이나 행위에 적용된 법이 과연 어떤 법인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 법률은 잘 이제 국회에서 개정을 하기 때문에 개정이 잘 안 되는데 명령이라든가 이 규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주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형법이 있으면 형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형법에 또 특별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떤 성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형벌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을 먼저 조문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의 적용 대상이 누군가 내가 예를 들어서 민간인일 때문은 당연히 형법이 적용되지만 내가 군인이다. 군인이 잘못했으면은 그 군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군형법이죠. 이게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상이 어떤 거에 따라서 또 그 법이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런 점을 다 고려하셔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항상 제가 예전에 한 교육학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얘기하기에 이제 그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그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요. 교수 한 명이 하버드 대학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스타 강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타 교수 한 명이 30명의 학생들을 가리키는 클래스가 있고요. 하나는 스타 강사는 아니지만은 좀 그 뭐 이름 그 정도 이름 있는 강사들은 아니지만은 30명의 학생이 1대1로 30명의 학생들을 강의를 했답니다. 그럼 과연 성적이 어떻게 나오냐 봤는데 이 스타 강사가 30명을 강의한 데는 뭐 80점 이렇게 나오면은 평균이 뭐 시험을 봤더니 80점 나온다면은 여기는 1대1이니까 과외 아닙니까? 97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일일이 선생님이 직접 너 이렇게 공부해 이렇게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 강사가 한 명이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여러 명 30명을 강의를 하는 클래스를 어떻게 하면은 성적이 잘 나오는가를 봤더니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매 수업마다 수업 끝날 때 10분마다 매일 테스트해서 그걸 성적에 반영했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 강의할 때는 뭐 이렇게 그냥 그런 거 없으면은 막 졸기도 하고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 10분마다 테스트를 하니까 뭐 불을 켜고서 막 학생들이 그거를 막 듣고선 했더니 그때는 막 성적이 잘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좀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학교에서 맨 1기 학생들한테는 이제 매번 제가 수업한 거 듣고선 그 질문에가 틀리면은 마이너스 2점 주르니까 마지막에 뭐 제가 인간성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비인격적인 교수다 이런 얘기 막 듣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스스로 연습을 좀 많이 해보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하셨으면은 연습을 많이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뭐 법령 정보라고 조사하는 건 법령 정보 조사에 크게 연습할 건 없는데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요, 2015년 7월 1일 갑은 을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 갑은 돈이 너무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연이율 4할로 이자를 약정하고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1년 후인 2016년 7월 1일 상대방이 4할로 이제 1년 있다가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인데 4할이니까 400만 원 아닙니까? 이자를 400만 원이나 줘야 되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정말 400만 원을 갚아야 되느냐? 이것도 법률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법률을 확인해서 내가 얼마만 갚으면 되는가를 한번 보시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자가 너무 비싸다. 그럼 한번 이 법률명이 이자제한법인데요. 이자제한법이라는 거를 뭐 처음 공부하신 분은 또 모를 수 있으니까 아까 가장 법률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한번 이자라고 쳐보겠습니다. 딱 보면은 이자를 제한한다. 딱 있죠. 그죠? 그래서 이자제한법을 딱 들어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 2항 2조에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법률에서 연 25% 넘으면 안 돼요. 1,0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럼 과연 대통령에서 여기까지 줘야 되는데 얼마로 정했냐 한번 보면은 대통령령에서도 역시 현재 최고 이자율, 최고로 많이 줄 수 있는 이자율은 연 25%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민법에서는요, 이자가 5%입니다. 연 5%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당사자가 약정을 안 했을 때 그런 거고, 약정을 했을 때는 그럼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계약자의 원칙상 뭐 연 100%도,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이자가 1년 있다 가면 2,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느냐라고 옛날에는 돈이 고리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자 제한법을 만들어서 25%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최고 이자율을 정한 이자 제한법에 따라서 연 25%,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은 250만 원만 1년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이니까 250만 원을 가산해서 1,250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요. 갑은 2015년 5월 1일 을의 아파트에 전세금 8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다. 갑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 아파트에는 이미 병에게 채권 채무액 1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이 병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내가 지금 8천만 원이나 주고서
전세금을 냈는데 지금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큰일 난 상황이죠. 그죠? 용어가 어렵게 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저당권은 아시겠죠? 그죠? 여기 뭐 요새는 이제 웬만하면은 임대차 들어간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다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보신 팩트를 보시면은 2015년 5월 1일 날 내가 다른 사람 아파트에서 8천만 원을 주고선 내가 전세라고는 우리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임대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를 하고선 내가 주민등록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요새는 동사무소라고 안 하죠. 주민센터라고 하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언제 들어갔다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저당권 1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한 푼도 못 받냐? 그것도 또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여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어떻게 되느냐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여기 보증금은 나보다 선순위자가 있으면 받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여기 조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 있죠. 여기 보증금 회수라든가 이런 거는 원래 나보다가 먼저 앞에 뭐 저당권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쭉 보시면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8조를 보시면은요. 여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여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보다도 먼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냐? 그렇지 않고요. 거기서 여기 제3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제8조의 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여기 쭉 보시면은요. 자, 10조를 보시면은요. 아까 8조에 따라 이 법률이죠.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8조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부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3,400만 원까지만, 수도권 정비계획 관한 과밀억제 권역. 여긴 또 어디냐?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까지만. 이렇게 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수도권이냐 이것도 확인을 해봐서 내가 그 대상자냐 아니냐 이런 거를 또 다시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근데 그 다음번에 보시면요. 여기 8조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 이하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1억 원, 여기는 8천만 원까지, 광역시는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만약에 내가 8천만 원에 지금 전세를 들어갔는데 내가 사는 데가 현재 용인시다. 그러면 6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빠져버립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서울시에 사는 사람이다. 그럼 1억 원까지네요. 내가 여기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법률을 통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법률 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요. 어떻게 법률을 찾고 조사하느냐 그 방법론적인 설명에 불과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법학의 기본이 가장 기본이 법조문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라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법이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법조문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 법조문, 그 다음에 시행령 이렇게 해서 쭉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확인 방법은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학생들 중에서요. 법률의 어떤 확인을 할 때 어떤 내용이라든가 조문을 안 보고
이 교과서를 주로 찾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과서도요, 이 법 조문을 가지고선 이걸 풀어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항상 법 조문을 옆에다 놓고 어떤 내용이 있으면은 교수님들이 강의하신 내용을 잘 들으시고, 그게 법 교과서를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법 조문을 먼저 찾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특히 그리고 요새 이제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항상 9시마다 강의를 하는데 9시에 강의할 때 늦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물어보면은 어제 너무 뭐 잠이 안 와서 늦게 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학생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야, 법 조문을 봐라. 어떻게 법 조문을 봐라. 항상 법 조문 보면은 잠이 그냥 온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법 조문을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밤에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은 잠도 잘 오고 아주 다음날 아침에도 뭔가 공부한 것 같고 아주 뿌듯하게 될 겁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